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차왕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소원 끝에 이 시리즈가 8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8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라주 2000 전투기입니다. 다소사는 평범한 후테익을 채용했던 미라주 F1 전투기가 미국제 F16한테 밀려가지고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자 시무룩하고 있었죠. 게다가 프랑스군은 여전히 빠른 상승력과 고속 성능을 가진 고고도 요격기 컨셉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다소사가 고속에서 이점을 가지는 델타익을 채용해가지고 고고도 요격기 겸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미라주 2000 전투기입니다. 단발 엔진을 장착했지만 마하 2.6이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무장량도 6톤에 달해가지고 전폭기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죠. 여기에 수페르 530D 미사일을 위시한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F-16이랑 체급도 동체급이고 F-16이랑 비교하자면 서로 일장일단이 있을 정도로 호각지세인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한국 공군이 경전투기던 F5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좀 더 큰 전투기를 사오려고 했는데요. 바로 KFP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사업에서는 토네이도 IDS, F-18, F-16 그리고 미라주 2000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토네이도 IDS 같은 경우에는 쌍발 대형 전투기지만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어서 탈락해버렸고요. 반대로 미라주 2000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은 있는데 단발 엔진을 달고 있어가지고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없고 쌍발 전투기도 아닌 F-16 블록 32는 어떻게 최종 교환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FP 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과정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28 조인트 스타즈입니다. 1980년대 소련군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미국은 소련의 기갑부대를 막기 위해서 MLRS 같은 굉장히 뛰어난 타격체계들을 갖다가 배치했죠. 그러나 타격체계들은 그냥 아무데나 쏴죽긴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적의 지상군이 정확히 어디에 몰려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그 위치에다 쏴줘야만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였죠. 그래서 지상의 적을 탐지하는 지상군용 조기경보기로 만든 물건이 바로 28 조인트 스타즈였습니다. B707 여객기에다가 초대형의 합성기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지상군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얻어진 정찰 정보는 타격부대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사격재원이라는 형태로 가공이 되어져서 사용되는 시기였죠. 사실상 매팩을 키고 전쟁하는 것이고 미국의 엄청난 자본력이 힘을 발휘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작 냉전이 끝나가지고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걸프전 때 킬체인 임무에 투입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했는데요. 이마저도 그때 당시 킬체인이라는 체계 자체가 그다지 완벽한 체계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도와 효율이 좀 별로였습니다. 여기다가 B707 자체가 단종되어 버렸고 소수만 생산된 레이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폭등을 해가지고 미군 내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나 이 기체를 멀찌감치서 군침 싹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 단계에서 막고자 킬체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이때 적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저기에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 차량 이런 게 나오면은 곧바로 타격부대로 정보를 전송해가지고 타격 지원 산출해서 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조인트 스타즈. 한국군은 곧바로 조인트 스타즈를 갖다가 중고로 도입해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어차피 신규 기체 도입은 B707 자체가 단종돼 버리면서 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에 우리 한국 쪽 요원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시승도 해보기도 하고 일이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과연 이런 전략 무기를 갖다가 한국한테 팔아주겠냐는 거였어요. 물론 미군 자체의 입장은 이런 유지비나 퍼먹는 애물단지 당장이라도 한국군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넘겨주고 싶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그 미군의 윗선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국에 판매하는 것 갖다가 허가해주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한국군 측에서 조인트 스타즈의 운영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것 갖다가 눈치채게 돼가지고 결국 도입 계획을 철회해버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F-15CD 이글 전투기입니다. F-15는 최초의 쌍발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로 나온 전투기였습니다. 탐지거리 170km가 넘고 동시 요격 능력까지 보유한 APG-63 레이더를 갖추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소련대 전투기들을 압도했죠. 대신 대지 타격 능력이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마침 미군이 원래 전폭기로 쓰고 있던 F-111 전투기가 이제 퇴역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딱 F-15 전투기가 눈에 띄었던 것이죠. 워낙에 F-15 자체가 체급이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상을 탐지하는 합성계구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하고 전폭기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형으로서 개조 개발되었습니다.
뛰어난 지상 매핑 기능을 갖춰가지고 초저공 침투 임무도 가능했고요. 뛰어난 성능의 타겟팅 포드도 갖춰가지고 고고도에서 초정밀 지상 타격도 가능했죠. 한국도 2000년대부터 이 물건을 F-15K라는 이름으로 6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한국은 2010년대부터 구형인 제공우세형 F-15인 F-15CD 이글 전투기를 임대해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2010년대 한국 공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장 퇴역해야 되는 F-45들은 300대가 넘어가는데 전투기들을 갖다가 찔끔찔끔 도입했거든요. 게다가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률마저도 예정보다 삭감되어 버리면서 한국 공군이 미래에 필요한 전투기 최소 수량인 400대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죠. 여기다가 KF-21을 개발하는 KF-X 사업을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을 해오려고 했는데 당연히 기술 도입에 실패하고 일정이 지연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군은 F-45들을 갖다가 퇴역을 쭉 밀어버리고 노인학대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임대해서 쓸 전투기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이때 물망에 올랐던 전투기가 바로 F-15CD형이었죠. 한국이 이미 F-15 계열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대를 거부했죠. 미국도 2000년대 들어가지고 F-22의 물량이 삭감당하면서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15CD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굴려야 됐었거든요. 결국 F-15CD의 임대 도입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타이거 공격 헬기입니다. 1980년대 유럽에서는 아파치 헬기나 코브라 헬기를 보면서 자신들도 소련군을 갖다가 대거 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조별과제로 개발한 것이 바로 타이거 공격 헬기입니다. 체급은 최대 이륙 중량 기준 6톤으로 사실 슈퍼코브라보다도 작고 망구스타에 비하면 조금 큰 정도였어요. 대형 공격 헬기인 아파치 헬기에 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죠. 물론 굉장히 고급의 옵션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23mm 기관 포탄의 내탄성을 가지는 장갑판도 가지고 있고 마일즈 장비라고 불리는 통합 생존 장비를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적의 미사일 위협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체프랑 플레이어랑 뿌리고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장착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별로 좋지도 않은 추력과 크지 않은 헬기의 체급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최대한 무장을 많이 장착하려고 탄소노맥스 재질로 만들어져서 자체 중량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 8발이랑 30mm 기관포 탑재가 가능한데요. 그냥 체급을 크게 만들었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재능 낭비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덕분에 체급은 작은데 옵션들은 많이 발라져 있으니까 가격이 비싼 공격기가 됐죠. 가성비가 안 좋아. 한국의 AHX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어 봤지만 체급이 작은데 쓸데없는 옵션들만 처발처발돼 있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한국군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광탈해버렸죠. 뭐 그나마 마일즈 장비는 지금 수리온 헬기의 생존 장비로서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위안이죠. 다섯 번째, XK9 기관단총입니다. 한국의 9mm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총 포지션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K1 기관단총은 소총탄을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단축형 소총이라고 봐야 되고요. K7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나 쓰는 소음기관단총이었죠. 그래서 특수부대용 기관단총과 전차병들한테 지급할 PDW용으로 대우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물건이 바로 XK9입니다. 성능은 대체적으로 MP5 PDW를 갖다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벼웠는데요. 문제는 군에서 소요제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물건이라 가지고 이 총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PDW, 즉 개인 방어용 단축형 화기지만 어쨌든 전차병들은 그냥 K5 권총을 지급하는 게 훨씬 편했고 기기화 부대용으로 쓰자니 장갑차 내부에서 K1 기관단총도 편했고 K2 소총도 접철식 개머리판이라 가지고 장갑차 내부에서 막 걸리적거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용 경험담입니다.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우면 그냥 MP7 같은 거 사서 쓰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결국 XK9의 제식 명칭은 전설적인 자주포에게 넘겨주고 사장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F-22 전투기입니다. 에? 한국이 F-22를 도입할 뻔했다고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뭐 만약에 일이 잘 풀렸으면 도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F-22 랩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중장악용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미국이 만든 겁니다.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전자장비의 성능도 사기적이었고 추력 편향 노즐의 채택으로 인해서 기동성은 러시아제 수호의 뺨치듯이 좋아요. 특히나 엔진 추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카탈로그 스펙상으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5 플러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마하는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 있죠. F-35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레일식의 하드포인트를 달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도 별도로 동체 측면에 사이드와인더 전용 내부 무장창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완전 공중 장악용 치트키 치려고 나온 물건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제공 우세를 넘어서 장악 용도로 나왔어요. 특히나 경쟁 상대인 소련이 붕괴돼 버리고 나서 경쟁자가 없어져 버렸다 보니까 이 전투기는 오랜 시간 외계인이나 쳐들어와야만 쓸 정도로 탑 오브 탑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이 붕괴되자 오로지 제공 장악용으로만 탄생한 F-22는 그렇게 많이 생산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군이랑 업체에서는 지상 공격도 일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FA-20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세일즈를 해봤지만 시대는 군축을 원하고 있었죠. 결국 도입 수량은 1500대에서 195대까지 쫙 축소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F-22의 생산 라인은 조기에 폐쇄될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최대한 해외에 팔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로키드 마틴이 세일즈를 시작하자 전 세계가 F-22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판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은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도입한 제공5세 전투기인 F-15J 이거 223대 도입했거든요. 이거를 F-22 200대로 도입해가지고 대체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F-22 200대면은 미국보다 많이 도입하는 거네요. 당연히 전 세계는 술렁이었습니다. 특히 옆 나라인 중국이랑 한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일단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20대라도 일단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군에서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 돈 끌어모아가지고 20대 사온다고 해도 F-22 자체가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난처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로키드 마틴과 일본이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해도 F-22 랩터는 전략물자라는 이유로 수출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다운그레이드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불할 테니까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F-22는 추가 생산이나 수출 없이 생산 라인을 폐쇄시키고 단종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일본도 도입을 못하게 된 이상 한국 역시 자연스럽게 랩터 도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7번째 S-300V 대공미사일입니다. 1970년대 소련의 방공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S-200 체계가 너무 체계 크기가 거대하고 액체 로켓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즉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공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S-300P입니다. 거점 방공망으로서 사용되려고 나온 체계고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표적을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가 있었죠. 탄도탄 요격 임무까지도 수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던 소련 육군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전시에 유럽 깊숙이 진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군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없을 거야. 그럼 S-300을 야전방공망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S-300P가 개발된과 동시에 이 S-300이 거점 방공망인데도 불구하고 기동화시켜서 야전 방공망으로 쓰겠다는 굉장히 특이한 발상을 해가지고 개발이 진행된 것이 바로 S-300V 체계입니다. 근데 성능이 S-300P보다 훨씬 더 좋게 개발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소련 공군 같은 경우에는 소련 육군이 멀리 진출할 때 따라가서 커버해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제공5세 전투기의 성능도 서방제를 압도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시에는 나토가 소련의 기갑부대에다가 전술핵 무기를 탄도미사일로 뽀뽀봉 쏴대기 뻔하니까 S-300P형보다 훨씬 더 빡센 수준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무려 사거리 1800km짜리 퍼싱2 중거리 탄도탄까지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배치가 절찬리에 진행이 되다가 소련이 중간에 붕괴해버렸죠.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는 한국에서 이제는 드디어 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갖다 버려야 돼가지고 무려 1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샘X 사업이라는 고고도 방공용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최신형 고고도 방공 미사일이었던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갖다가 무려 16개 포대나 도입을 해가지고 고고도 방공용과 탄도탄 방어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요. 이때 S-300V를 갖다가 샘X 사업에 입찰시켰다는 소문이 밀덕들한테 파다하게 퍼지면서 럽봉 밀덕들이 굉장히 설렜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밀덕계에서는 패트리어트 3보다 S-300V의 탄도탄 요격 능력이 더 쩔어준다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막 돌고 그랬는데요. 커버리지와 대응고도 자체는 S-300V가 우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커버리지 안에서의 요격 성공률 자체는 반응 속도와 탄도탄 대응 능력이 몰빵한 패트리어트 3 쪽이 훨씬 더 우세였죠. 그러나 알마즈 얀티의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면은 샘X 사업이 입찰을 시도한 적이 없거든.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샘X 사업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대공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때 패트리어트 3랑 S-300V 이런 미사일이 있다라고 설명한 걸 가지고 기레기들이 그거 갖다가 S-300V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와전해서 전달되어져 가지고 마치 한국이 S-300V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퍼져나갔던 것이죠. 설사 한국이 S-300V를 진지하게 도입해 오려고 해도 도입해 올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했다가 미국한테 F-35 금수조치 먹었거든요. 왜냐면 방공 체계에 피하 식별 기능을 추가하려면 결국은 해당 전투기에 민감한 식별 정보들을 갖다가 상대국가 제조업체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S-400의 제조국은 러시아잖아요. 미국의 적성국가잖아. 그래서 F-35의 정보를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S-400을 들여와가지고 미국제 F-35로 모의전을 갖다가 실시해보면서 F-35의 약점들과 대응책들이 상대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역시 S-300V를 도입해왔다가는 미국제 전투기들을 못 사는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8번째, RA-50입니다. 한국은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인 FA-50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F5의 퇴역분을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 FA-50을 60대나 사주게 되었죠. 이러한 성공에 힘입은 카이는 한국 공군이 2007년에 RF5A형 전술정찰기를 갖다가 퇴역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RF5A 역시 경전투기인 F5를 갖다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경전투기 라인업인 FA-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정찰기를 만들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RA-50이라는 로드맵이 등장했습니다. FA-50은 전술정찰기로 개조한 물건인데요. 주 야간 전자광학 장비를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되었죠. 그러나 전술정찰기의 특성상 고속의 과격한 기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먹기에는 경전투기 기반의 전술정찰기가 한계가 많다는 것을 한국 공군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공시간과 진출거리도 딸리고 페이로드도 딸리다 보니까 좋은 정찰 장비를 갖다가 장착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RA-50은 채택된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RF4 C형 정찰기가 퇴역을 한 이후에도 한국군은 RA-50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요. 차라리 KF-16을 갖다가 RF-16으로 현재 개조해가지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공군에게 똥파이브라는 존재는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죠. 9번째, 스파이-1 F 시스템입니다. 냉전 당시 소련군은 미 해군 항모전단에 사방에서 수백 발의 대한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르르 격침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고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공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했죠. 수동전자주사식 레이더 패널을 갖다가 사면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360도 전방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레이더가 얻은 수많은 정보를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트랙의 형태로 콘솔에다가 띄워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랙 정보들은 데이터 변환 장치가 레이더 지령 신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각 대공미사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공미사일들은 교전 스케줄러의 도움으로 표적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루미네이터가 최종적으로 종말 유도를 진행해주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18발이 넘는 대공미사일들을 갖다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들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지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오지게 크고 또 전기도 많이 막다 보니까 최소한 17,000톤 정도는 되는 그런 전투함에만 장착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물건이 바로 스파이-1 F 시스템입니다. 미니 이지스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도 딱 한 번 제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KD-1, 2, 3 이러면서 한국형 구축함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밸런스 있는 무장을 달고 나온 KD-1 자체도 별 불만 없이 잘 써먹게 되었고 KD-3 역시 한국이 만들어본 최초의 이지스함 치고는 굉장히 잘 뽑혀져 나온 물건이라 가지고 역시 불만 없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일 문제는 KD-2 충무공 이순신급이었습니다. 방공구축함으로 기획이 되어져 가지고 대공미사일은 함대 방공미사일인 사거리 180km짜리 SM-2 미사일을 갖췄지만 정작 IF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염가형 소형의 대공 레이더인 MW08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개노답인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충무공 이순신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해군에서도 도저히 방공구축함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창피한 수준인 충무공 이순신급의 능력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량형 충무공 이순신급을 갖다가 6척 추가로 건조하려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D-2A 사업입니다. 여기 업체에서는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선체에다가 스파이-1 F 미니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버전을 갖다가 선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뛰어난 방공구축함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꾸준히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지스함을 갖다가 동해상에 탄도탄을 감시하라고 레이더 피켓 임무를 갖다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고작 3척밖에 안 되는 이지스함 가지고 레이더 피켓 임무로 매번 교대를 하느라 이지스함들의 혹사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레이더 피켓 임무에 모든 이지스함들이 다 매달려야 되다 보니까 정작 기동함대에는 제대로 된 방공구축함이 한 척도 없다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럼 미니 이지스함인 KD-2A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건조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 스파이원 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탄도탄 탐지 추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KD-2A 사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지스함이 급하니까 이지스함 먼저 뽑자고 해서 나온 사업이 정조대왕급 구축함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이원 F 시스템은 한국에 들어온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KD-2A는 예산상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KDDX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그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KDDX도 언제 나오나 모르겠어. 감감무소식이야. 10번째 에이파 시스템입니다. 냉전기에 소련의 대한미사일 세례를 걱정하던 나라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소련의 코앞에 있던 네덜란드와 독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사면 배열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바로 에이파 시스템입니다. 사면 배열인 거는 이지스 레이더랑 똑같은데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만재 6,000톤 정도의 체급의 전투함이라면 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작은 만큼 출력이 좀 떨어지고 탐지 거리가 이지스 시스템보다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쓰는 레이더 주파수 대역 자체도 이지스는 중장거리 탐지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는 S밴드를 사용하고 에이파 시스템은 중장거리 탐지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거리는 150km 정도가 한계입니다. 다만 X밴드 특성상 탐지거리 안쪽에서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시스키밍하는 즉 낮은 고도를 뚫고 들어오는 대한미사일도 잘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X밴드를 사용하는 일루미네이션 빔 자체도 결국은 X밴드를 사용하는 레이더다 보니까 일루미네이터가 필요 없이 연소파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레이더 자체가 미사일의 최종적인 종말 유도까지 진행하는 식으로 다기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루미네이터를 장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죠. 일루미네이터가 사방으로 달려있는 셈이라 가지고 동시 요격 능력 자체는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이지스 시스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긴 합니다. 대신 한쪽 패널당 유도해줄 수 있는 미사일의 개수가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갖다가 우르르 몰아 쏘면은 답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긴 해요. 회전식 일루미네이터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미사일이 우르르 날아오면 오히려 땡큐지. 일루미네이터가 다 그쪽 방향 바라보고 나서 쪼쪼쪼 미사일 쏴가지고 교전 스케줄링으로 대응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장거리 탐지에서 단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이파 메인 방공 레이더를 갖다 보조하기 위해서 L밴드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L이라는 별도의 회전식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장거리 탐색을 담당하고 탐지 거리는 400km죠. 그리고 나중에는 탄도탄의 탐지 추적 능력도 이 스마트 L에다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시스템은 한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하던 KD-3계에게 제시가 되어져 가지고 미국제 이지스 시스템과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그 전에 만들어졌던 독도함에서 이 에이파 시스템의 일부였던 스마트 L 레이더가 채택이 되어졌다 보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이 아타고급 이지스함을 갖다가 건조하면서 이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좀 더 싼 값에 들여오기 위해서 한국과 공동 구매를 추진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가격이 확 내려간 거예요. 자세한 것은 아타고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결국 에이파 시스템은 간단하게 이지스 시스템에게 패배하고야 말았죠. 잘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든 다음 편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